어머 서영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환해졌네. 남편분이 사랑 듬뿍 주시나 봐. 토요일 오전 8시. 북한산 입구에서 진달래 산악회의 마스코트인 이정숙 여사가 특유의 호들갑으로 박서영 42를 맞았다. 서영은 입꼬리를 끌어올려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교과서에 실릴 법한 행복한 강남 사모님의 표정이었다. 언니도 참. 저희 남편이 뭐 별거 있나요? 가식이다. 어젯밤 아니 지난 몇 년간 남편 이현우 45와 나눈 대화라고는 물 좀 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해 같은 사무적인 언어의 파편들 뿐이었다. 사랑? 그건 대체 어느 시대의 유물이었던가. 1년 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울면서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현우의 목소리를 서영은 잊지 못했다. 나 지금 중요한 재판 준비 중인 거 몰라? 알아서 처리해. 그날이었다. 서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바스러져 내린 것은 서영의 공허한 눈동자가 인파 속에서 한 남자를 찾아냈다. 산악회 총무 강민준 46. 주차를 마치고 배낭을 고쳐매며 걸어오는 그의 듬직한 모습에 꺼져있던 서영의 심장에 희미한 불꽃이 튀었다. 그는 현우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다. 따뜻한 유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다정한 눈빛, 그리고 서영을 아내나 누구 엄마가 아닌 여자로 바라봐주는 뜨거운 시선. 자자 다들 모이셨죠? 오늘 코스는 비봉이니까 초보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정식 55회장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산행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서영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러나 둘만이 아는 미세한 거리까지. 컨디션 괜찮아요, 서영씨? 어젯밤에 내가 보낸 카톡 보고 잠 못 설친 거 아니고?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서영의 온몸이 짜릿한 전율에 떨렸다. 어젯밤 그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다. 내일 당신이 제일 예뻐 보일 수 있게 내가 뒤에 있을게. 별것 아닌 그 문장에 그녀는 밤새 아이처럼 설렜다. 산행이 시작되고 대열은 자연스럽게 나뉘었다. 서영과 민주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보폭을 맞췄다. 그의 배낭이 그녀의 어깨를 스칠 때 그의 손가락이 물병을 건네다 그녀의 손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서영은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위험한 쾌감은 마치 마약과도 같았다. 어이 강 총무. 서영씨 스틱 좀 봐줘라. 아까부터 덜그럭거리는 것 같던데. 뒤에서 걷던 한 회원의 무심한 한마디는 신의 계시와도 같았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서영을 대열에서 벗어난 거대한 소나무 그늘로 이끌었다. 어디가 문제예요? 이리 줘봐요. 민주는 스틱을 받아드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그녀를 나무 쪽으로 밀어붙였다. 서영의 등이 거친 나무 껍질에 닿았다. 그의 뜨거운 몸이 그녀를 완벽하게 가렸다. 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당신만 보면 이렇게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의 거친 숨결과 함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짧지만 격렬한 키스. 서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오직 그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다. 점심시간. 비봉 정상 아래 너른 바위에 둘러앉았다. 서영은 아침에 정성껏 만든 유부초밥을 꺼냈다. 현우는 유부초밥을 싫어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한 번도 식탁에 올린 적 없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유부초밥을 가장 좋아했다. 와, 서영씨 음식 솜씨는 진짜 국보급이야. 한 회원의 칭찬에 민준이 잽싸게 유부초밥 하나를 입에 넣었다. 에이 무슨. 이거 사실 나 먹으라고 싸운 거잖아. 맞죠, 서영씨? 장난기 가득한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서영도 얼굴을 붉히며 웃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위험한 줄타기. 하지만 심장은 이 스릴을 즐기고 있었다. 사건은 하산길에 터졌다. 제법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 낙엽이 쌓여 미끄러운 곳이었다. 민주는 보란듯이 서영의 바로 뒤에 붙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듯 부축하며 속삭였다. 이따 뒤풀이 끝나고 잠깐 볼 수 있죠. 늘 가던 곳에서. 서영이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인 순간 발을 헛디딘 그녀의 몸이 옆으로 크게 휘청했다. 아!
짧은 비명. 민준이 온몸으로 그녀를 끌어안아 지탱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녀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민준의 배낭 옆 주머니에 꽂혀있던 물병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구르르. 물병은 경사기를 따라 굴러내려가다 마침 휴식을 위해 바위에 걸터 앉아있던 오정식 회장의 발치에 멈춰섰다. 어이쿠 강총무. 물병 떨어졌네. 정식은 허리를 숙여 물병을 주워들었다. 평범한 은색 스텐 물병. 그런데 물병을 들어 올리던 그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다. 물병 아랫부분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 때문이었다. 분홍색 바탕에 흰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 석자. 영.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평소 쓰던 자기 물병을 민준의 배낭에 무심코 꽂아 넣었던 것이다. 정식은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든 채 방금 전까지 서로의 몸을 감싸 안고 있던 민준과 서영을 천천히 번갈아 쳐다봤다. 화기애애했던 산의 공기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인지 경멸인지 모를 기묘한 모양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뒤풀이 장소인 백숙집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오정식은 서영의 물병을 돌려준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두 사람을 번갈아 후려쳤다. 서영은 닭죽을 넘기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총무님, 지난주에 아내분 병원 가신다더니 별일 없으시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 회원의 질문에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이라. 민준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서영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깊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저 아내가 몸이 좀 약하다고만 했을 뿐. 아픈 아내를 둔 남자의 고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갈망하는 자신의 이기심을 서영에게만은 들키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으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오늘 새로 가입한 김유나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몸에 딱 붙는 레깅스와 산행용 티셔츠만으로도 눈부신 몸매를 자랑하는 여자였다. 필라테스 강사라는 자기소개에 남자 회원들의 눈이 번뜩였다. 유나는 싹싹하게 웃으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서영의 옆자리였다. 우와, 언니 너무 미인이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에 무례할 수 있는 질문. 하지만 유나의 얼굴은 악에 없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해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아, 변호사예요. 대박. 어쩐지. 언니한테서 귀티가 잘잘 흘러요. 그럼 형부님은 바쁘셔서 산에는 같이 못 오시겠네요. 서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주말에도 거의 일해요. 그 순간 유나의 눈이 의미심장하게 빛나는 것을 서영은 보지 못했다. 모두가 취기가 오를 무렵 정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정숙 여사가 서영의 팔을 툭툭 쳤다. 서영 씨, 회장님이 잠깐 보자시는데 저쪽 룸으로 가보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서영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비어있는 작은 룸으로 들어갔다. 정식은 창밖을 보며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정식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산에서 보았던 그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한 후 이 산악회를 만들며 재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다. 특히 변호사 남편을 둔 서영과 중소기업 사장인 민주는 그의 먹잇감으로 딱 좋았다. 서영 씨,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을 굴렀어. 사람 눈만 봐도 알아. 저놈이 내 돈을 떼먹을 놈인지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영의 물병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강 총무랑은 언제부터야?
산장에서 단둘이 비 맞고 밤새웠던 그날부터인가. 정확한 날짜까지 짚어내는 그의 말에 서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걱정 마. 난 두 사람 예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팍팍한 세상, 산에 와서 좋은 사람 만나 마음 나누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예상 외의 부드러운 반응에 서영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정식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다만 이런 관계는 말이야. 조심해야 해. 특히 강총무 그 친구 보기보다 약해. 아픈 마누라가 유일한 약점이지. 그 마누라가 만약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쇼크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땐 강총무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지켜줄게. 두 사람 관계 아무도 모르게. 이 산악회에서 서영 씨 맘 편히 다닐 수 있게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의 손이 서영의 어깨를 지나 팔을 따라 스르르 내려왔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말은 말이야. 정식이 서영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둘만의 비밀은 위험해. 하지만 셋이 아는 비밀은 안전하지. 안 그런가? 그 순간 룸의 문이 벌컥 열렸다.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으르렁거리며 정식의 팔을 거칠게 쳐냈다. 상황은 일촉즉발. 하지만 정식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준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서영이 겨우 알아들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강총무 자네 와이프 요즘 다니는 병원이 영 시원찮다며? 내가 잘 아는 용한 병원 있는데 소개해줄까? 원장이 나랑 아주 친한 친구거든.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의 목숨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악마의 선전포고였다. 물론입니다. 더 깊은 절망과 더 짙은 의심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미줄을 촘촘하게 엮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다음 편을 보지 않고는 잠들 수 없도록 만들죠. 그날 밤 강민준의 차 안은 지옥이었다. 오정식의 마지막 말이 독가스처럼 퍼져 두 사람의 숨통을 옥죄었다. 평소 유쾌하던 민준은 운전대 위에서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서영은 감히 먼저 말을 걸 수 없었다. 5년 됐어. 한참 만에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다. 내 아내 루푸스 환자야. 온몸의 면역체계가 서로를 공격하는 희귀병.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얼마 전부터는 신장까지 망가지기 시작했고. 근데 오 회장이 말한 그 병원, 거기 원장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약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사람이야. 마지막 남은 동아줄 같은 곳이지. 그의 고백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영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오정식은 민준의 아내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서영은 자신 때문에 그가 이 끔찍한 덫에 걸렸다는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서영 씨 탓 아니야. 민준이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이 모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아픈 아내를 두고 당신을 탐했던 내 엿보지. 그러니까 당신만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이별의 예감처럼 들려왔다. 그날 이후 민준은 오정식의 충실한 개가 되었다. 그 증명은 며칠 뒤 열린 산악회 운영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 진달래 산악회의 위상에 걸맞게 모든 회원의 스틱과 등산화를 최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공동 구매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정식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회비의 대부분을 탕진할 누가 봐도 특정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속셈이 뻔한 제안. 몇몇 운영위원이 난색을 표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총무인 강민준에게 쏠렸다. 그가 반대하면 이 안건은 통과될 수 없었다. 강 총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오정식의 질문에는 서늘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에서 짧은 순간 갈등과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서영과 눈이 마주쳤다. 서영은 눈빛으로 애원했다. 안 된다고 그의 소신을 꺾지 말라고.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원들의 안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그는 그렇게 모두의 신뢰를 잃고 오정식의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서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정식은 지금 민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서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현우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거실은 냉랭했고 집 안 어디에도 온기는 없었다. 민준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지자 그녀가 발딛고 선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서영은 자조적인 생각에 잠겨 남편의 서재를 무심코 지나쳤다. 열린 문틈으로 현우의 책상 위 달력이 보였다. 빽빽하게 적힌 스케줄. 그녀는 홀린 듯 달력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산악회에서 물병 사건이 터졌던 바로 그 날짜를 확인했다. 김앤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골프회동 마이너스 춘천 스프링베일 CC. 분명 그날 아침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골프 약속 시간 밑에 남편의 필체로 작게 메모가 되어 있었다. 오후 5시 김유나 회원 입회 상담 카페 포레스트. 김유나. 산악회에 새로 들어온 젊고 아름다운 필라테스 강사. 서영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변호사인 남편이 고객을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왜 하필 산악회 신입 회원을 그것도 주말 오후에 따로 만났을까? 더구나 입회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산악회 입회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해준다는 말인가? 서영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가장 어둡고 습한 마음의 구석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15년을 함께 산 이 남자의 얼굴이 오늘따라 섬뜩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의심의 씨앗은 밤사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다음 날 서영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던 중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마주쳤다. 어머 언니, 여기서 다 뵙네요. 김유나였다. 그녀는 요가 매트를 든 채 환하게 웃으며 서영의 옆자리에 앉았다. 저는 여기서 필라테스 강의예요. 언니도 여기 다니시는 줄 몰랐네. 우리 완전 운명인가 봐요. 유나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서영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녀는 서영의 남편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사를 늘어놓았다. 지난번에 형부님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해봤잖아요. 와, 진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특히 기업 인수합병 전문이시라던데 완전 멋져요. 사실 제 친구 아버지가 이번에 회사를 하나 인수하시는데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형부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서영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의심스럽게 들렸다. 우연히 만난 것, 인터넷 검색, 친구 아버지 회사. 이 모든 것이 오정식의 지시 아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서영은 적당히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지만 유나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악어의 눈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오후 유나는 한적한 도로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오정식이 앉아 있었다. 알아냈어? 그럼요, 회장님. 이현우 변호사 요즘 유성바이오라는 회사 인수건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인간 보기보다 허술해요. 아내한테 관심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를걸요? 잘했어. 역시 쓸모가 있다니까. 오정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돈 봉투를 유나에게 건넸다. 유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핸드백에 넣었다. 그녀는 오정식이 운영하던 예전 사업체의 경리였고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함께 몰락했던 공범이었다.
한편 서영과 민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한 만남을 갖지 못했다. 산에서도 늘 오정식의 감시가 번뜩였다. 민준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우리 그냥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결국 민준의 입에서 서영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 나왔다. 무서워? 회장님이 무서워서 나를 버리겠다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일단 그 영감탱이 눈밖에 나지 않게 조심하자는 거지.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둘 다를 위해서야. 그럼 우리 관계는 뭔데? 그냥 들키면 끝나는 불장난이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말해봐. 서영은 절규했지만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픈 아내와 자신을 탐하는 여자 사이에서 그는 이미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그 주 금요일 밤이었다. 현우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다. 민준과 다툰 후 심란했던 서영은 도저히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아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다. 혹시 사무실에 있을까? 그냥 얼굴이라도 보면 좀 나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사무실 빌딩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그녀의 차가 급정거했다. 로비에서 걸어 나오는 익숙한 인형 때문이었다. 남편 현우.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 나오는 여자. 김유나였다. 서영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현우는 유나를 위해 직접 차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한 청담동 방향으로 향했다. 남편의 외도. 그것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다. 자신의 내연 남은 아내 때문에 자신을 밀어내고 자신의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이 지독한 배신감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영은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의 안개는 걷혔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잔혹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서영은 유령처럼 남편의 차를 뒤쫓았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이 추격의 끝을 봐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들끓었다. 호텔, 오피스텔, 혹은 둘만의 은밀한 아지트. 그러나 남편의 차는 그 모든 예상을 비웃으며 청담동의 가장 조용하고 값비싼 골목 안 작은 건물 앞에 멈춰섰다.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이었다. 현우는 익숙하게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김유나가 우아하게 내렸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무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그들은 나란히 안으로 사라졌다. 서영은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망연자실하게 그곳을 바라봤다. 저기가 어디일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차에서 내려 건물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편함에 붙어있는 작은 명패를 확인했다. 민들레 심리상담연구소. 심리상담연구소. 서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했다.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끔찍했다. 외도라면 차라리 분노하고 원망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류가 다른 배신감이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인 자신도 모르는 남편의 비밀. 대체 무슨 고통을 겪고 있기에 저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을까? 김유나는 대체 누구인가? 상담사? 보호자?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제3의 인물? 서영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연민, 김유나에 대한 질투와 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민준과 바람을 피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은 사실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웠던 것이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두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의 어깨는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유나는 그런 그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위로하고 있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비밀을 몰래 엿보는 추악한 관음증 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텅 빈 골목에 혼자 남겨진 서영은 거대한 우주에 혼자 버려진 듯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띠링 마이너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어둠 속에서 액정의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발신자는 오정식 회장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메시지를 확인한 서영은 숨을 헙 들이마셨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방금 전 현우와 유나가 민들레 심리상담 연구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자신이 주차했던 곳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한 각도. 마치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사진 밑에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 양반은 마음이 아프고 강총무는 마누라가 아프고 서영 씨는 내가 아프게 해줄까? 힘들 땐 오빠한테 기대. 서영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오정식의 그림자는 산악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 민준의 가정, 그리고 이제는 남편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건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자신과 민준, 그리고 현우까지 모두를 그 안에 가두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기는 잔인한 사냥.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비밀과 오정식의 협박이 교차하며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새벽녘 지친 몸으로 귀가한 현우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현우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야? 사무실에 있었지. 거짓말. 서영은 오정식이 보낸 사진을 현우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이게 사무실이야? 청담동 심리상 이게 사무실이야? 청담동 심리상담소. 김유나, 그 어린애랑 단둘이 거기서 뭘 한 거냐고. 결국 터져나온 서영의 절규에 현우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아내 앞에 꺼내놓았다. 1년 됐어. 공황장애랑 우울증. 네? 맡았던 사건에서 크게 진 후부터였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숨이 안 쉬어져. 법정에만 서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완벽한 남편, 능력 있는 변호사로만 보이고 싶었어. 내 밑바닥까지 드러내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에 이어졌다. 김유나 씨는 상담사도 애인도 아니야. 오정식 회장이 소개해준 케어 매니저야. 내가 너무 창피해서 병원 예약도 상담 기록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걸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 산악회 회장이라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어. 서영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김유나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남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정보를 캐내고 그 모든 것을 오정식에게 보고하기 위해. 오정식은 남편의 병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하고 치밀한 각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때 서영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이었다. 서영씨. 서영씨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지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대. 나 무서워. 서영씨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의 고백으로 산산조각난 멘탈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연인의 비극적인 소식이 연달아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남편과
절망에 빠진 연인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아는 동생이 급한 일이 생겨서라는 짧은 변명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왔다. 민준이 알려준 병원 응급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영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등을 감싸 안았다. 한참 동안 그를 위로하던 서영은 잠시 물이라도 사오기 위해 자리를 떴다. 휴게실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복도 모퉁이에서 우뚝 멈춰섰다. 오정식 회장이었다. 그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함께 서서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환자의 의료 차트가 들려 있었다. 오정식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건너편에 서 있는 서영을 발견한 그의 눈.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들고 있던 의료 차트를 서영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가슴 높이로 살짝 들어 올렸다. 차트 맨 윗부분, 환자 정보란에 적힌 이름. 환자명이 에. 오정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까딱였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맞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눈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 여자의 목숨은 이제 내 손에 달렸어. 그리고 네 목숨도. 그 순간 서영은 깨달았다. 오정식은 남의 불행을 관망하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직접 불행을 설계하고 연출하고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 그리고 이제 이 지옥 같은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오정식의 악마 같은 미소를 마주한 순간 박서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오정식은 거대한 검이었다. 자신과 민준, 남편 현우는 그저 거미줄에 걸린 3마리의 나비에 불과했다.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 촘촘하게 몸을 옥죄어 올 뿐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그의 먹잇감이 되어 처참하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끔찍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생존법. 서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서재에서 나온 현우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가 된 심정으로 마지막 증언을 하는 증인이었다. 여보, 어젯밤 병원에서 오정식 회장을 봤어요. 서영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 오정식이 민준의 아내 차트를 들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의 소름 끼치는 미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멸시키려는 의도적인 범죄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현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 경멸,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렀던 우울과 무기력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변호사 이현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새끼, 보통 미친놈이 아니었군. 그는 서재로 들어가 하얀 보드판을 꺼내왔다. 그리고 마커를 들고 서영이 털어놓은 사실들을 하나씩 적으며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오정식의 사업 실패와 열등감 범행 동기, 김유나의 의도적 접근 공모, 강민준 총무에 대한 협박 공갈, 그리고 병원과의 커넥션 의료법 위반 및 살인 미수 가능성. 그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갔다. 서영의 분류는 이 거대한 범죄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오정식은 지금 자신이 신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있어. 모든 걸 자기 손안에 넣고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거지. 바로 그 오만함이 그놈의 약점이야. 현우는 서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의 슬픔이 없었다. 대신 위험한 작전을 앞둔 지휘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서영 씨, 이혼은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할 거야.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치러.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유일한 미끼로서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서영이 오정식에게 완전히 굴복한 척 접근해 그가 자신의 범죄 계획을 스스로 떠벌리도록 유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녹음해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 이건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당신의 속죄 방식이야. 당신 손으로 직접 그 괴물을 심판대 위에 세우라고. 현우는 서랍에서 아주 작은 단추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영은 두려웠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망가뜨린 삶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현우가 지켜보는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오정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젠 기댈 곳이 회장님밖에 없네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처럼. 진작 그랬어야지. 이번 주 토요일 늘 가던 북한산 말고 인적 드문 관악산 연주대 아래 내가 아는 폐산장으로 와. 우리 둘만의 낙원을 만들어줄게. 새로운 장소. 더 깊고 더 외진 곳. 오정식은 마지막 만찬을 위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배신한 아내와 배신당한 남편. 두 사람은 이제 오정식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 되어 지옥의 문턱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제8장 부서진 낙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 토요일 오후, 서영은 약속 장소인 관악산의 폐산장으로 차를 몰았다. ASFALT 도로가 끊기고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옷깃 안쪽에 단단히 고정된 녹음기의 차가운 감촉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현우는 경찰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낡은 산장의 문을 열자 오정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차려져 있었다. 그는 서영이 완전히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올 줄 알았어. 현명한 사람은 뭐가 자신에게 이득인지 잘 알거든. 회장님. 하하, 이제 오빠라고 불러야지. 오정식은 와인을 따르며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현우의 예상대로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현우 그 자식,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지. 마누라는 나한테 와서 안기고 자기는 약 없으면 잠도 못 자는 병신이 됐으니 말이야. 유나한테 보고받는데 아주 가관이더군. 민준 씨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강민준? 아, 그 순진한 놈. 마누라 목숨줄 쥐고 몇 번 흔들어주니 아주 충실한 개가 되더군. 내가 병원장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마누라 혈액에 무슨 약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더니 질질 싸면서 빌더라고. 하하.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악랄함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서영은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지만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 오정식의 눈빛이 욕망으로 번들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서영의 어깨를 감싸 쥐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산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현우가 맨 앞에서 차가운 눈으로 오정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사복경찰들이 서 있었다. 오정식 씨, 공갈, 협박,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오정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서영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후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오정식과 김윤아는 구속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병원 관계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민준의 아내는 현우가 알아봐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민준은 서영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잘못된 사랑은 더 큰 악을 심판하기 위한 도화선이 된 채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한 달 후 서영과 현우는
한적한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미안해요. 서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도 미안해. 현우가 답했다. 당신이 외로운 줄도 모르고 내 아픔 속에만 갇혀 살았어.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그들의 결혼은 끝났다. 배신과 상처는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이 모든 지옥 같은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울을 벗고 상처투성이의 불완전한 인간 대 인간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글쎄요. 일단 혼자 등산이나 실컷 다녀볼까 봐요. 이번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서영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서류에 사인을 마친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부서진 낙원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것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거짓된 행복이 끝난 자리에 찾아온 쓰라리고도 진실된 진짜 시작이었다.